이 목소리가 얘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이게 뭐야? 잭을 연결했다 말았다 연결했다 말았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플러그라고 하는 거를 순우리말로 꽃게, 꽃다 할 때 꽃자에 개, 아이 개 써갖고 이제 꽃게라고 하던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했다 풀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해주는데, 프랭크 F 밀러, 그게 진짜 네 진짜 이름이야.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 없다. 내가 트라이톤의 6세대 안드로인 건 맞지만 내게 이름 같은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랑 넘버가 나오죠. 내가 가진 것은 오직 고유칩 번호뿐. 그게 내 이름이다. 그것만이 나다. 이렇게. 아까 죽인 프랭크나 널 붙잡은 프랭크들, 그들과 넌 형제나 다름없어. 왜? 너희 모두 우리 회사 6세대 제품이거든. A, B, C, D, E, F 숫자 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환원된다라는 거가. 근데 이거 너무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또 여기 뭐 누가 누워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재즈 피아니스트가 누워 있고, 이거 지금 홀로그램으로 다 보여주는 거지. 이거 되게 좀 무서웠는데, 그의 머리에가 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그의 머리에 연결된 복잡한 전선들 뒤로 노인 한 사람이 구식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스크린 속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피니트 센스. 뭔가 무한감각? 노인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일어나 누워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를 유심히 살핀다. 아, 둘이가 동일인이 아니구나. 덕지덕지 이어붙인 안면이 흉물스럽다. 다시 앉을 때 노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진다. 빛바랜 구식 사진 속 얼굴은 꼭 애송이를 닮았다. 아까 그 이제 소년인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지표였던 거죠. 요런 미끼를 이제 심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여기 주인공 약간 프랭크 F 밀러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얘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는 거예요. 이제껏 너는 르아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전원 연결 안 됐는데 이제 먼저 불 들어와 있는 거. 그거의 발생과 발달 과정에 따른 다양한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위해 살아왔다. 물론 넌 모를 수도 있었겠지. 아니, 알 수가 없었겠지. 하지만 말이야, 삶이라는 것에는 늘 당사자가 모르는 비밀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법이야. 근데 여기 문지역은 은밀하다는 표현보다 비밀하다는 형용사를 더 선호해. 자, 그건 인간들도 마찬가지지. 똑같아. 끝내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까지인데, 그 체홉의 공포라는 소설을 보면 그게 사실 불륜을 다룬 이야기인데, 되게 범속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주인공 화자하고 그 지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왜 우리는 귀신이나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유령이나 이런 거를 모르니까. 죽음도 무섭고,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딱 받아치는 말이, 그러면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거 우리가 더 모르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걸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서 이런 이제 대사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얘가 이제 죽기 직전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조잡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얘를 구해줘요. 저거 뭐지? 이제 에디도 나오고, 눈을 뜨자 예언자가 보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쏘기 직전처럼 웃고 있었다. 그 얘가 이제 살려준 거야. 구해준 거야. 그리고 나는 손을 뻗어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최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나? 불타오르는 복도에서 나는 주머니 안쪽에 넣은 노켓속 눈동자의 메인칩을 만지작거렸다. 그도 안드로이드였다니. 이건 당연히 안드로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 데커드인가요? 그 원래 그 원작은 제가 원작은 안 읽었는데 조만간 이제 읽으려고, 책을 샀으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도 안드로이드라고 해야지 더 극적인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끼리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에 눈을 뜨자 밤이었다. 아래에서 뭔가가 물컹거렸다. 반사적으로 총을 들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는 어딜까? 하늘을 올려다봤다. 옅은 보라색이었다. BBP의 마지막 프로젝트 마음에 들었나요? 부디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길. 내 남편이 그러하듯이. 아까 여자 남자 중에 남자는 죽고 여자만 남았었나? 이건 죽인겨 살린겨?
저는 살린 걸로 이해를 하고 감동했는데요. 아닌가요? 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캄캄했다. 느껴지는 것은 오직 물컹거리는 발밑과 희미한 바람 소리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존재를 시작했다. 어쩌면 이게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어둠이 켜졌으니까.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존재를 시작했다. 결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작가 나름으로 의도한 게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아마 더 자세히 알려면은 처음부터 가가지고 꼼꼼하게 아마 읽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말인데요. 작가의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은 두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허무함이고 하나는 생에 대한 의지이다. 모든 것이 그저 저물고 시들고 사라지고 죽어갈 뿐이라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그 러시아 문학 저는 전공이니까 도스옙스키나 톨스토이 수업하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도스옙스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민했던 사람이니까. 왜냐면 허무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 사라지는 거,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이제 이런 거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늙어가면서 민화를 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질문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맞아 주워거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왜냐면 이 순간만 내가 블라즈에치 사보이 줄 수 있으니까, 제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가 이 순간에 그 사람과 더불어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역시 톨스토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작가가 쓴 얘기도 그런 식의 이제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물음을 좀 이제 짧게 요약해 놓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첫 문장 다들 아시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다. 이것은 로직이나 words 뿐만 아니라 a reason for living 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 태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누군가 온 위주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부여하면서 비로소 세계는 시작되었다는 것, 누구는 동의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아닐 것이다. 근데 요거는 진짜 문제역의 화법이더라. 네, 그러니까 소설 작법을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화법이고 이 많던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 여기 그 살아야 할 이유, 이거 프랑스어로 우리가 많이 아는 언어 조합이잖아요. 레종 데트르, 해종 데트르죠. 존재의 이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소설을 쓰다 문득 내가 사는 그리고 내가 쓰는 이유를 생각한다. 홀로 겪는 어려움이나 비밀한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혹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DNA 숙제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비루해질 것인가. 서서히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우주를 시작해 한 그 로고스가 내 안 어딘가에도 있기를 소원해 본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DNA 숙주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비루해질 것인가. 작가도 이제 40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DNA 숙주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도 쓰고 읽고 또 뭔가 조금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그 유시민이 요약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있잖아요. 먹어라, 자라라, 번식하라. 우리가 이제 DNA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그 공산당 선언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읽는 거죠. 경철 수고 이런 거. 그런 또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재밌게 읽어봤고, 이것도 샀는데 이건 좀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요즘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잡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봤는데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 요즘은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 이 문지혁 작가가 최근에 리디북스인가 거기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런 이제 단편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 휴대폰으로 봐가지고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1, 2, 3 총 3개의 챕터로 돼 있는 이제 짧은 소설인데 1번을 보면, 그러니까 1장을 보면 화자인 내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석 달 됐나? 아내에게 되게 이상한 소포가 택배가 주기적으로 배달이 되는데 그 택배 A, B, C, D가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아, 이게 뭐지? 이제 되게 이제 추적을 하다가 그 원흉 내지는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지금 어디 그 강원도 뭐시기 펜션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이제 딱 세우면서 시작을 해요. 저 펜션에 저 방 안에 과연 아내가 있을 것인가? 그 펜션의 그 방 안은 뭐냐면 옛날에 연애할 때 묵었던 곳인데 거기서 그 티파니 앤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내한테 주면서 청혼을 하려고 했던 곳인데 여사 잃어버렸어요. 청혼도 못하고 또 술떡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던 곳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로 가면은 아내의 서사가 나와요. 아내는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집이 망했던가 이래갖고 강원도 어디 학교로 가게 되는데 얘는 이름이 김수준인가 이수준인가 아무튼 그런데 되게 이제 서울에니까 예쁘고 막 세련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수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짭수진이야. 아무튼 이제 이게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TV 드라마가 광고 같은 걸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소나기 느낌이에요. 황순원의 그 이제 뽑힌 애가 당연히 얘일 거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 이제 어릴 때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남편 옛날에 애인이었던 그와 이제 연애하던 시절 그 펜션에 묵었던 이제 그거를 묘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펜션 분위기가 좀 되게 기괴한 게 젊은 여자랑 늙은 여자가 있는데 지금 제 기억에 그 늙은 여자가 계절에 안 맞게 머리에 비니를 쓰고 있거든요. 되게 말라 있고, 그러니까 털모자, 비니, 그다음 말라 있고, 그래서 전 딱 보자마자 아 저건 암이다, 암 환자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귀족 산장 이런 느낌, 혹은 그 알베르 까미의 희곡 중에서 오해라는 제목의 희곡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삥 뜯어먹고 사는 거지.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좀 예감이 안 좋아. 그래서 엄마가 야 오늘은 우리 저 사람은 그냥 건드리지 말자. 그랬더니 또 딸이 아유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약한 척해 하고 똑같이 죽이고 금품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뭔가 으스스한 그런 느낌의 이제 펜션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아내의 회상 속에서 이제 나오고 그 찾아서 아내도 여기까지 왔든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펜션에서 만나요. 진짜 본거 덕분에 다 만났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3장은 뭐냐면 아까 그 아내인 이수진이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시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 3번이 되게 여기서 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릴러를 안 읽어가지고 많이 안 읽어서 아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짭수진의 관점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존재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수진 아니고 이제 짭수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원한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릴 때 그런 질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잊어먹고 살 뻔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구성이 되려면 잊어먹어지면 안 되지. 얘가 이제 펜션을 하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엄마가 아팠던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펜션을 하고 있는데 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수진하고 이제 남편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번 이제 부활을 확 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관계하는 거 이런 것도 밖에서 들었고 여사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또 집게 돼요. 그다음 이제 얘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로그인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도 또한 이제 동시에 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개인정보를 말하자면 캔에서 택배를 이제 계속 보냈던 거고 수진이를 이쪽으로 이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이 말을 계속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야, 너 목마르지? 하지만 너 더 들어야 돼. 너 죽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와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와서 얘를 빡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를 풀어주고 물을 주니까 마누라 벌떡 일어나서 베개를 들고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야 네가 죽인 걸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눌러갖고 죽인 걸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걸 쓰는 거였네요. 제가 이게 지금 비블리온도 이건 책에 대한 건 것 같은데 비블리오니까 이것도 읽어보고 재밌으면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